안녕하세요. 북씨와 밥씨의 웹툰 식탁입니다. 오늘은 8월 웹툰 뉴스 시간입니다. 네. 지금 되게 후배 집에서 녹음하고 있는데 되게 새로운 분위기네요. 네. 휴가 온 것 같아요. 가정집에서. 귀신 나올 것 같고 벽지 뜯어져 있고. 네이버 신작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늘 해오던 공포 프로젝트인 2016 비명이 시작을 했고요. 놓치마 정신줄 시즌2, 그리고 신도림, 마이너스의 손, 메달 브레이커, 찌질의 역사 시작이 됐습니다. 네. 2016 비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그 컨셉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형식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고고고나 가다망설에서 컷 안에서 움직임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소리랑. 그쵸. 그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비명을 안 지를 자신이 있다면 스크롤 내려라. 이게 그 기획의 목표여가지고 좀 갑툭튀가 많다. 내용과 상관없는 갑툭튀가 많다. 이걸로 인해서 댓글창이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계속 이게 왜 내용도 하나도 없고 소리만 지르고 깜짝 놀라게만 하면 다냐. 공포툰이라도 내용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주장. 네. 이거보다 귀도가 더 재밌다. 뭐 이런. 귀도도 재밌기는 한데 이제 굳이 그 두 개를 비교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뭐 작가들마다 또 편차가 있잖아요. 이런 식의 기획물들은. 그쵸. 근데 1화에 이제 데이 작가가 나와서 되게 그거 1화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기대감을 한껏 키웠는데 2화부터는 약간 좀 작품 사이에 편차가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무섭거나 놀랍거나 하는 거는 많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 작가 거 괜찮았고 그 다음에는 그냥이다가 전 개인적으로 청보리 작가 좋아해가지고 네. 청보리 작가 거도 재밌게 봤고 그리고는 또 그렇게까지 인상 깊었다 하는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획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작가마다 편차도 크고 작가들이 그 기획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작품 구상의 시간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름마다 이렇게 공포 기획을 해주는 게 어디예요? 그쵸. 정말 꾸준하게 새로운 기획을 준비하는 그쵸. 성실한 편집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매 작품 거의 놀라면서 보고 있거든요. 이게 팍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알면서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한번 지하철에서 보고 있다가 분명히 제가 무음을 해놓고 보거든요. 저는 막 비명 소리가 나고 발소리 나고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무음으로 해놓고 보고 있는데 진동이 갑자기 징 이렇게 올 때 그 화들짝 놀라는. 진동이 온다 하더라고요. 저는 진동이 안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놀란 적은 없었어요. 딱 놀래가지고 옆에를 보면 막 이렇게 눈치 보게 되는 거 있죠. 공공장소에서 혼자 놀랬을 때 그렇게 되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 좋아하지만 잘 보진 않으니 비명이라는 컨셉에는 조금 충실하지만 뭐 내용까지 알차기를 기대한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다. 이런 평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직은. 근데 여튼 뭐 기획물이니까 작가가 다 다르고 작품마다 작가 개성이 전부 다 달라서 저는 뭐 괜찮은 작가도 있는 것 같고 아닌 작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볼만한 기획이지 않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욕은 먹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욕을 안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럼 이상한 거죠, 그게. 놓치마 정신줄 시즌2는 이게 마음의 소리처럼 장수 웹툰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정신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겠죠? 네. 저는 조금 질려가지고. 형식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그래요? 전에는 스크롤 방식이었는데 시즌이 바뀌면서 커튼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짤방 생성을 노리는 식으로 바뀐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놓치마 정신줄 스타일이랑 또 커튼이랑은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웹툰이 정말 자기한테 맞는 그 스타일로 스크롤 일변도에서 계속 변하고 있는 모습이 진화하는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세영 작가의 신도림 이거는 방사능 때문에 이제 지하 도시로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야기인데 댓글에서도 다 지적을 해주셨지만 메트로 2033이라는 러시아 소설이 있거든요. 그 게임으로도 나오고 뭐 영화로도 나왔나 이런 건데 그거랑 컨셉이 거의 유사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는 핵전쟁 때문에 그 러시아 지하철 거기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다르게 전개될 것 같은 거는 여기서는 그 방사능에 면역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한 다른 이야기가 또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시작을 봤는데 시작은 이제 신도림이어가지고 신도림역 중심으로 그 밑에 이제 지하 세계가 생겼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실상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는 방사능이 다 퍼진 지하 도시 말고 바깥 세계에서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하 세계는 아직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았잖아요. 지하 세계의 이야기는 지금 바깥에서 이제 방사능에 적응돼서 엄청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마치 일종의 히어로물처럼 나는 전설이다 같은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그런 일련의 아이들을 뭐 무슨 키즈 뭐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까지 제가 봤는데 하여튼 앞으로 얘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지하 세계랑은 전혀 관련 없는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작품을 보진 않았는데 그 메트로 2033이라는 걸 보진 않았는데 그 설정은 되게 좀 매료돼서 제가 그런 재난물 같은 걸 좋아하니까 정말 이런 게 내가 막 글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비슷한 뭐 오마주 느낌으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좀 지하 도시 얘기를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 같은 것도 조금 있네요. 저는 둘이 싸우려나 앞으로? 나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만 약간 지하 도시로 간 것 같고 마치 설국열차 안에 좀 선택받은 사람만 들어간 것처럼. 근데 이제 지금은 방사능이 다 퍼진 세계에서도 잘 살고 있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갈 것처럼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앞으로를 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어요. 신도림이라 해놓고 지하 세계가 안 나온 상태? 갑자기 부산행이 떠오르는데 부산행 보셨어요? 아니요, 저 부산행 안 봤어요. 거기서도 이제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그 안에서도 좀비가 있지만 알겠습니다. 부산행은 그 얘기만 들었어요. 부산행에서 부산행 기차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가 마동석이라고 그 개그만 한번 듣고 드립이 마동석이 주인공이 공유인데도 굉장히 더 인상적인 캐릭터? 어느 순간부터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베테랑에서도 그 아트박스 사장인데 이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신스틸러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부당거래를 다시 봤는데 거기 마동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전혀 몰랐거든요. 그거 뭘로 나오냐면 그 황정민이 바로 밑에 있는 부하 직원. 그래서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던 그 사람이 마동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동석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의 이런 어떤 독보적인 캐릭터를 차지하기까지의 시간이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참 뭔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동석. 너무 든든한 스타일이잖아요. 거기서 부인이 정유미인가 이런데 둘이 이게 케미 같은 것도 좋더라고요. 티격태격 하면서 마동석이 되게 애교 있는 그러니까 막 딴 애들한테는 좀 조폭 같은 남자인데 자기 부인한테는 막 애교 부리고 한없이 잘해주고 이런 캐릭터라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부인이 막 더 막대하고 남편. 재밌었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깍두기를 했으면은 부산행을 했었지 않았을까. 아니 물론 할 거지만
영화를 했다면 부산행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얘기는 한창 많이 듣고 영화관을 따로 갈 시간을 요새 잘 못 내가지고 그럴 마음의 여유도 사실상 없고요. 그래서 힘내시길.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부산행은 마동석 때문에. 맨 마지막 장면에 분유 CF가 나오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디연 작가의 마이너스의 손. 이 작품은 대학만화 최강자전, 그 2016 대학만화 최강자전에서 2위를 한 작품이래요. 그래서 뭐 오른손으로 만지면 모든 것이 망가지는 주인공이 있고, 뭐 전투 로봇이 있는 뭐 귀족 같은 애들이 나오고 하면서 그 사이의 어떤 갈등과 이런 얘기를 앞으로 그릴 것 같더라고요. 네. 약간 중세 판타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막 도제 좀 같은 미래도 느낌이 좀 나오고. 섞여 있고 네. 그런 느낌? 강철용 군술사랑 좀 배경이 비슷한 느낌이지 않아요? 그걸 안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랑 얘기가 비슷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그냥 그 분위기가? 유럽의 중세 느낌 같은 거가 나는데 거기에 약간 일종의 뭐라 그러지? 무슨 SF적인 요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로봇 나오고 이런 거? 그런 게 겹쳐져 있어서 근데 저는 몇 개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그 오른손으로 만지면 다 부서지잖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저주받은 히어로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불편한데 또 이게 유용히 쓰려면 쓸 수도 있고 장갑 껴도 그럴까? 이런 생각이 전 좀 들어요. 장갑을 끼면 되지 않나? 아니면은 평상시에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깁스 같은 걸 해서 막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답답함이 조금 있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 그래도- 근데 장갑으로는 효과가 없겠죠? 아마. 맨 처음에 로봇 나왔을 때 음. 야, 그 오른손으로 만지라고 누가 댓글에 이랬는데 그걸 안 하면은 진짜 이 만화가 정말 이상한 만화였을 텐데 오른손으로 진짜 만져서 부셔서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안 했으면 저는 바로 꺼버리고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그 장치를 넣은 것 같아요. 그렇게 협박하는. 근데 지금 보니까 마치 그 오른손의 비밀이 그 아버지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 능력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뭔가 음모가 있고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둘이 이제 뭐 앞으로 그 오른손을 둘러싸고 뭔가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조용석 작가의 메달 브레이커 이거는 저번 달에 나왔는데 이게 그 올림픽 때문에 만들어진 약간 브랜드 웹툰 이런 거다 보니까 신작 쪽에 안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 윈드 브레이커 그리는 작가가 그려서 메달 브레이커인데 KT가 저번에 그 기안 84하고 체유광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 KT 소속 게임단, 뭐 축구, 뭐 운동 그 프로 팀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다 총동원 돼가지고 걔네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그렸는데 되게 이것도 인기 많았잖아요. 뭐 되게 재밌었어요. 광고 웹툰이었는데 그 순위 1, 2위권을 네, 다퉜던 맞아요. 정말 흔치 않은 웹툰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런 비슷한 유의 만화다 이런 거. 그때 최유광 되게 마음이 짠했던 게 그 최근에 스포츠 기사에서 막 보는데 KT 우승 확률 너무 높다 막 이런 기사를 봤어요. 머리 기사만.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야구 팬인데 KT가 지금 꼴찌인데 갑자기 그런 기사가 있으니까 너무 놀라서 딱 봤는데 게임단 얘기더라고. 게임은 되게 잘하나 봐요. KT 쪽이. 내일이 그 결승전이거든요. 롤 아. 챔피언스. KT가 잘하나 봐요. KT가 여름 되면은 결승전에 매번 올라가요. 근데 우승은 막 자꾸 못한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었는데 약간 무슨 콩진호 스타일의 그런 느낌이 조금 왠지 근데 이번에도 그럴 것만 같은 예감이 조금 있어요. 그게 사람의 운이라는 게 무시 못하나 봐요. 뭔가 2위의 자리에 어떤 운을 타고 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홍진호가 그랬잖아요. 방송 나와서 2등도 잘한 거야. 그 잘한 거죠 참. 잘한 2등이면. 거죠. 잘한 건데 잘해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쵸, 그 한 끗 차이 뭔가 이런 게 한 번쯤은 1위를 해볼 만도 1위 한 적 건데. 있어요. 1위 한 적 있으니까. 뭐 그러면 됐죠. 뭐 평생 2위만 한 건 아닌데. 체육관에서 되게 웃겼던 게 걔네가 학교 폭력 이런 걸로 좀 제재 같은 걸 받으니까 걔가 그 옷에다가 나무 망망이를 껴가지고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막 걸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저 병신 같고 웃겨가지고 갑자기 기억이 나서 말해봤어요. 아, 네. 그렇군요. 김풍 심윤수 작가의 찌질의 역사는 1년 정도 만에 재연재. 1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작년에 이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찌질의 역사. 그때도 휴재 중이었잖아요. 기억이 나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 1년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서야 돌아온 거니까 1년이 넘은 거겠죠? 아마? 우리가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막 9월 여름쯤에 막 이렇게 시작했다. 여름쯤에 걔네가 휴재를 하면서 뭐 날이 좀 선선해질 때쯤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그 다음에 선선해질 때쯤일 줄이야 몰랐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죠. 맞아요. 근데 뭐 한참 스토리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가 지금 이제서 했다 이런 김풍이 이런 핑계를 대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 아니 뭐 다들 그냥 돈 떨어져서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막 그냥 하시던데 뭐 아무도 모르죠. 뭐 실상 그 내막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돌아왔으니까 뭐 앞으로 재밌게 얘기를 잘 쓰기를 얼마나 또 부들부들할 일이 많을지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그 주인공 민기 맞죠? 맞아요. 아 너무 강렬한데 걔는 진짜 너무나 강렬한 민기. 또 보니까 되게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산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재연재된 거 하나 보니까. 앞에 부분에 보면 그것 때문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친구랑 막 했는데 친구가 한마디 딱 한 게 사람은 안 변해 이러더라고요. 인정합니다. 네, 앞으로는 또 찌질한 에피소드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부들부들하게 하지 않을까. 그게 또 찌질의 역사의 참맛이니까. 그러니까요, 또. 그러면서 보는 거죠. 그쵸. 그거에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찌질의 역사 할 때 저희가 엄청 막 길게 날뛰면서 막 욕을 했잖아요. 네. 이거를 저희를 이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앞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찌질의 역사 편이 있는데 그거를 제일 재밌었다 이렇게 꼽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 아, 요새 저희가 재미가 좀 떨어졌어요. 원래 재미가 별로 없었는데 아니 그게 제가 원인을 좀 생각해 보면은 둘 다 지금 삶이 너무 바쁘고 맞아. 힘들어서 맞아. 얘기를 하는데 막 사실 마음이 즐겁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차분하게 얘기하게 되고 약간 이게 처리해야 되는 업무처럼 된 거지 이제. 약간 매너리즘에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의례적으로 하는 일처럼 처리하다 보니까 막 초반처럼 즐겁고 신선한 맛이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 실제로 웹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웹툰 보면서 보는 김에 더 자세히 뜯어서 보고 이런 게 되게 즐거운 작업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재미없는데 억지로 봐야 돼 이러면서 막 웹툰을 보고 있는 거죠. 할 일 많은데 봐야 돼! 막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고. 녹음이 다가오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쫓기듯이 보게 되고 근데 또 일이 바쁘니까 내가 좋아하는 웹툰을 또 못 보고 녹음하는 것만 간신히 보고 이렇게 되니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번 깍두기는 맞아요. 스스로들에게 힐링하는 타이밍으로 원래 우리가 진짜 실제로 보고 있는 웹툰 얘기를 좀 하자. 이 방송용 웹툰 말고 물론 방송에서 말하는 웹툰도 다 좋은 작품이고 하지만 좀 더 그 개인의 취향에 적합한 웹툰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2주 뒤에 올라오는 그 깍두기에는 좀 더 저희가 재밌어 하면서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진 못하죠. 다 들으니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완결작으로 넘어가면은 주호민 작가의 검엽전기라는 브랜드 웹툰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할 거지만 무한도전 릴레이툰이 네. 완결이 되었죠. 네. 한 달여간의 시간을 거쳐서
이거는 좀 이따가 뉴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양수 도가도 작가의 아이소포스 시즌 3도 완결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웹툰의 신작에는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이고 카톡 이모티콘으로 나온 그 에비추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웹툰으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랑 훈이랑 지민 작가의 나빌레라 하고 복숭아 작가의 썸머드림 시즌 3가 시작했습니다. 네. 이 에비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캐릭터가 귀여운 햄스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많이 썼을 텐데 그 원작이 19금 만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주인이 성생활을 하는 모습도 그 햄스터가 다 보고 맞아요. 막 이런 식의 만화인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떠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19가 안 걸려있고 뜬 거예요. 그래서 에비추 원래 19세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19세 에비추를 보진 않았는데 에비추가 19세라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리고 수위가 상당하다 이런 상당하죠. 얘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이게 다음에 떠가지고 좀 놀랬는데 근데 19도 안 달고 떠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이랬는데 그냥 근데 보니까 그 짱구도 원래 그 성인 맞아요. 성인 성인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거를 다 빼고 그런 에피는 빼고 맞아요. 원래 성인 만화인데 그 한국 들어올 때 그래도 만화책에 성인 딱지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짱구도?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그때 옛날이라 저는 어렸기 만화방에서 보려고 했는데 못 봤던 것 같은 기억이 지금 좀 있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7살 땐가? 막 이때쯤에 그때 사촌 언니네 집에 놀러 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촌 언니를 되게 좋아하는 시기잖아요. 그때는 뭐 2박 3일 이렇게 방학 때 보내주면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짱구 만화책이 있어서 누워있다가 저게 뭘까 이렇게 하고 봤는데 그 짱구 아빠가 상상에서 그 여직원들이랑 상상 속에서 자기와 로맨스를 펼치는 상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젊은 여직원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나쁜 놈이잖아 아주. 뽀뽀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저한테는 그게 거의 첫 번째 음란물에 대한 기억? 짱구가 저의 음란물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라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장면이. 역시 그런 어떤 첫 번째에 대한 기억이 다들 있겠죠? 만약에 우리 엄마가 이걸 듣는다면 나를 사촌 언니 집에 보낸 걸 후회할 수도 있지. 에이, 다들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심한 에피소드들은 빼고 어느 정도 근데 어느 수위는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런 뭐가 있었냐면 여행 갔는데 에비추가 주인을 따라가려 했는데 주인이 에비추를 안 데려간다 했어요. 근데 가방에 들어가서 따라갔단 말이죠. 에비추가 빼꼼 이러고 나왔는데 그 주인공하고 주인공 남자친구가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걸 암시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물론 자세한 묘사는 하지 않았지만 성인적인 게 있는데 그게 근데 사실 뭐 어느 선에서 이제 등급을 매길 거냐의 문제겠지만 되게 청소년들이 알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의 그렇죠. 어떤 것들은 초등학생도 다 알 거예요. 나이가 굉장히 나이대가 어려졌잖아요. 저는 사실 생각해보면은 제가 좀 느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의 거의 고등학생 거의 다 돼서야 그 어떤 실제적인 성생활 같은 걸 인지를 했거든요.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인지 잘 몰랐어요. 이해를 잘 못했고 뭐를 하는 것인지 그런 거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걸 더 빨리 접하거나 어떤 뭐 그런 일련의 문화들을 빨리 접한 사람들은 더 빨리 알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고등학생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거의 뭐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넘어갈 때 웬만하면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인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나 싶네요. 요새 중학생들이면 초등학생 뭐 담배 피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중학생이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뭐 규제가 전혀 생뚱맞게 그런 것까지 다 규제할 수는 없는 거겠죠. 실제 드라마에서도 암시를 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다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키스 장면 이런 것도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뭐 왜곡된 성을 주입하는 것만 뭐 아니라면 그런 것만 아니면 사실 뭐 성관계 같은 거를 감출 필요도 없는 거고요. 감출 이유도 없는 거니까. 근데 적나라한 묘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소간의 어떤 성적인 호기심을 너무 자극한다거나 이러면 글쎄 그게 안 좋은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저도 그 에비추 사실 좀 귀엽잖아요. 귀엽죠. 그래가지고 보는데 그래도 뭐 진짜 웬만한 거는 다 삭제하는 가운데 이야기는 거의 가지고 가나 봐요. 댓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걸 어떻게 19세에서 바꿨나 싶었는데 그래도 웬만한 얘긴 다 있네 라는 반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워낙 인기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또 19세였던 이유가 잔인한 장면도 있거든요. 주인이 햄스터 주인이 에비추의 주인이 막 에비추를 집어 던지고 막 때려서 막 이렇게 피가 튀고 이런 장면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만화적인 표현이지만 그래도 폭력적이니까. 그래서 19금이었던 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알아서 편집을 잘 해주지 않을까. 맞기는 맞고 살더라고요. 몇 화 보니까. 좀. 원래 매화 주인공 여자 주인과 그 남자친구가 이런 일을 벌이고 에비추가 깐족거리고 에비추가 맞고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내용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제 좀 더 국민들이 에비추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냥 순수한 햄스터 캐릭터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에는 에비추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 마냥 귀여운 캐릭터만은 아니다. 그렇죠. 귀엽긴 한데 순수한 귀여움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훈이랑 지민 작가의 나빌레라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나 발레를 시작해 보려고 해. 이런 선언을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 훈 작가는 뭐 은밀하게 위대하게랑 뭐 소녀더 와일즈 이런 식으로 히트작을 많이 낸 작가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검증돼 있다고 보면은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 재미에 관해서는 작품성 뭐 이런 것보다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재미? 소녀더와일즈를 안 본 지 너무 꽤 돼가지고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갑자기 듣다 보니까 궁금해졌다. 저는 그 퀸이랑 달달이가 차인 이후로는 잘 안 보고 있어가지고 거기까지만 알고 갑자기 있습니다. 손 작가 들으니까 생각났네요. 아무튼 그래서 좀 따뜻한 분위기에 그림은 또 다른 작가가 그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소소한 따스한 감성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발레를 배우겠다는 이런 거 그런 점에서 흥미를 좀 이끌고 있지 않나 합니다. 완결작은 박시인 작가의 주간 소년 열애사, 박흥용 작가의 여우는 박흥용 작가의 여우는 같은 덫에 두 번 걸리지 않는다. 아까 주간 소년 열애사 같은 경우에는 시즌 1이 완결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시즌 1 동안에는 맨 처음에 이 제목이 주간 소년 열애사인데 같이 사는 그 남자 5명이 우리는 서로 연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 생겼다. 요거를 설명하는 데 시즌 1이 들어간 것 같아요. 내내 그거를 설명하고 그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여자애가 한 명 등장하면서 시즌 1이 좀 마무리되는 느낌? 약간 그 다섯 명 맞죠? 네. 5명의 소년들이 왜 같이 살게 됐는지 각각의 어떤 소년들의 배경, 가정사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제시가 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초반에 보다가 좀 뒷부분은 몇 개 안 봤는데 좀 설명을 인물이 5명이다 보니까 설명을 더 했어야 하긴 했겠지만 조금 늘어지는 경향이 저는 좀 있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몰아서 봤는데도.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설렘과 잘 그린 그림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작가가 그 저녁 같이 먹을래요? 그분이잖아요. 네. 참 설레는 감정선과 표현 같은 걸 잘하는 작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남자 캐릭터를 잘 그려서 다 잘생기게 순정 만화 풍의 어떤 그림으로 잘 그려서 그것만으로도 뭐 볼거리를 제공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즌2로 곧 돌아오겠죠? 박흥영 작가의 여우는 같은 덫에 두 번 걸리지 않는다. 이거는 그 아마추어 무선 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중반 정도까지만 본 것 같은데 나름 되게 귀여웠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 신작 소개할 때도 잠깐씩 소개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은 올드한 그림책? 나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한 3개, 4개? 그때 신작 보려고 할 때 보고 뒤는 안 보기는 했는데 무선을 소재로 하는 약간 시대극풍이 있잖아요. 90년대 느낌이. 그런 게 특색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뭔가 확실히 좀 올드한 그림체에 약간은 올드한 감성이었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언가 어떤 목표에 실패한 주인공이 새로운 것에 취미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시작되는 이야기 이런 구조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 고시생 주인공이 맞아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무전 엄마한테 돈 털어가지고 거짓말해서 그걸로 무전기 사가지고 무전에 눈을 뜨는 이런 구조가 저는 좋아하는 거라서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목소리 듣고 너무 예뻐갖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남자분이 나왔다 막 이런 걸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뭐 웹툰 방송을 하려고 하신다는 작가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로 연락이 오셔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남자 한 분하고 여자 한 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전화로 저요? 저 여자예요. 목소리 톤이 낮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남자 목소리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전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남자로 들으실 수 있죠. 띄엄띄엄 들으면. 아무튼 그쪽에서 웹툰 방송을 뭐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언젠간 저희께 노잼이라서 저희를 안 불러주실 수도 있지만 저희를 불러주신다면 저희도 그 방송에 뭐 콜라보 같은 걸 하게 되는 날이 있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한도전 릴레이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순서를 한번 좀 다시 짚어보면서 해야 될 것 같다. 맨 첫 번째는 이제 하하랑 기안84의 작품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양세형, 이말년 그리고 정준하, 가스파드, 유재석, 무적핑크, 광희, 윤태호, 박명수, 주호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총 프롤로그 빼면은 6개 화로 완결이 되었는데요. 6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연재를 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개씩 프롤로그 포함했을 때. 그러니까 한 달 조금 안 돼. 한 달이 조금 넘는 거죠? 그렇죠. 7주니까 한 달 반 정도. 그 순간 말이 혼나. 좀 멘탈 붕괴했잖아요. 순간 내가 알고 있던 일주일의 개념이 어떻게 돼요? 한 달과 지금 약간 혼란이 찾아왔어요. 저도 말을 내뱉는 순간 이게 아닌데? 라고. 왜냐면 6명이 해서 6주가 넘었는데 한 달이 안 됐다고 말을 하면 안 되지? 라고 딱 정신이 들었죠. 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거는 진짜 심지어 원래 웹툰을 보지 않던 분들도 봤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사실 저는 생각보다는 별로 재미가 없었다. 되게 약간 이게 그 작가
것들의 어떤 개성과 그 각각의 멤버들이 같이 콜라보를 하는 와중에 또 그거를 릴레이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조율할 게 너무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기안84, 이말년, 가스파드, 무적핑크, 윤태호, 주호민이잖아요. 작가분이. 네네. 근데 뭐 기안84, 이말년, 가스파드야 어떻게 보면 개그나 병마코드를 많이 한다지만 실제로 그 셋이 분위기가 다 셋이 되게 각기 개성이 엄청 넘치잖아요. 그쵸. 뭐 기안84는 엄청 유명하긴 하지만 그 복화강 그 왕 시리즈 네. 그거에서 그 제가 아는 모 분께서 표현하신 바로는 이거는 뭔가 그 10대와 20대 초반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리얼리즘적 성취다. 되게 생활 밀착형. 네, 네. 어떤 그 수도권 변두리에서 뭔가 나고 자란 그런 좀 10대, 20대의 암울한 청춘을 묘사하는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냐라는 평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안84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소재로 다루고 그걸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반해서 뭔가 이말년의 병맛이라 하면 그거랑은 또 전혀 다른 그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은 서유기 하니까 서유기도 그렇고 이말년 시리즈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상상력에 의존하는 병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기안84가 생활에 밀착한다면은 이말년은 특유의 어떤 언어 유희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덕력을 보여주면서 주변 것들을 굉장히 어떤 상상력으로 커버하는 그런 느낌이고 가스파드는 엄청 매끄럽게 잘 그리는 그림에다가 생활적인 진짜 자기 코드도 색채가 있고 있죠, 그림. 소재도 뭐 다양하게 쓰고 하는 식인데 뭐 이 셋도 장르로 어떻게 비슷하게 묶는다고 해도 개성이 너무 뚜렷하고 무적핑크는 또 작업색이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역사극 위주로 한 사람이고 또 보면 주호미는 역사를 한다고는 해도 역사보다는 약간 뭔가 설화의 세계나 그쵸. 스토리를 약간, 그리는 작가죠. 종교적인 색채가 조금은 있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뭐 윤태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활적인 것들을 하지만 기안84랑은 분위기가 전혀 다르고요. 그쵸. 윤태호 작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사실 물론 만화를 많이 보면서 자라는 세대들이겠지만 웹툰 작가로 다 시작을 하는 사람들인데 맞아요. 윤태호 작가는 종이 만화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양만 문화생이었던 어떤 그런 전력이 완전히 있고. 또 그 세계 자체는 좀 다를 수밖에 없죠. 아, 윤태호 작가의 만화책을 보고 큰 세대인데 제가 네. 저는 이끼래. 그 야후를 네. 몇 번을 말했지만 정말 저의 어떤 인생 만화? 진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걸 보고 굉장한 인식 충격을 막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마치 짱구를 처음 봤을 때처럼. 아니에요. 뭔가 세계의 어떤 지각 변동 같은 아, 저도 거 지각 변동이었는데요, 그때? 이런 것이? 막 이렇게. 그렇군요. 아무튼. 어쨌든 너무 색깔이 다 다른데 그 와중에 또 이제 무도 멤버들의 그림도 같이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좀. 그 좋아하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거면 그게 다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게 어떤 하나의 스토리를 잡아놓고 릴레이로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누가 결말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다시 스토리를 짜고 그리고 근데 또 멤버를 작가가 그림을 도와주고 가르쳐가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았다. 일주일이라는 이게 뭐 사전 작업을 거치면서 한 게 아니라 거의 바로바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녹음 준비를 하려고 하면 두 명이 하는 거다 보니까 생각이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고 그거에 대한 합의를 거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물며 이런 웹툰 하나를 그리려고 하면 얼마나 생각이 다르겠어요? 사실 작가들만 가지고 릴레이를 그려라 이랬으면 더 재밌는 게 나았을 수도 있죠. 아니면 멤버들만 가지고 또 하라고 했었거나 이러면 그림은 못 그렸지만 더 웃길 수 있었겠지만 좀 그런 합의를 하는 과정이 너무 짧지 않았나. 그래서 다소 정돈되지 못한 스토리? 이런 것들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분량은 엄청나게 긴데 스토리가 좀 너무 중구난방으로 흘러간다. 뭐 좀 댓글에서도 비판이 좀 있었던 게 뭐 하하가 스타트를 이상하게 끊어서 이렇다. 누구는 자기 위주로 그려서 그렇다. 누구는 역시 유재석은 가시다. 막 누구를 배려해주면서 이렇게 그릴 줄 안다. 이런 식으로 좀 뭐 저희가 보기에는 좀 본질과 벗어난 비판들을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이거 릴레이2는. 저는 좋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애시당초에 시작을 할 때부터 굉장히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웹툰 작가들도 릴레이2 하려고 그러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네이버에서도 기획물로 왜 작가들끼리 콜라보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때 네. 연애툰을 약간 두 명이 나눠 네. 그리고 이랬던 기획이 있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그 사이? 네. 그거. 그런 것들도 웹툰, 직업적으로 하는 웹툰 작가들조차 자기 얘기를 그렇게 둘이 나눠 그릴 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많은 것들이 들어갔을 텐데 지금 이거는 작가들도 작가들 나름대로 무도 멤버랑 조율을 했어야 되고 무도 멤버들도 웹툰이란 거를 전혀 잘 거의 모르던 상태에서 그거를 웹툰이란 장르를 접하면서 그걸 또 스토리는 스토리대로 그림은 그림대로 그림 그리는 게 실제로 막 안 그리는 사람은 그리면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림의 스토리에 채색에 심지어 처음 보는 기계들의 거기서 이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작가들도 작가 나름대로 이제 무도 멤버들이랑 조율하는 과정과 앞에 거의 스토리를 받아갖고 또 스토리를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실상 그리고 직업이 다 따로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시간을 쓰는 것도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저런 한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거를 도전해서 그렇게 일정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고 이걸 더빙을 해서 방송에 막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로 이제 웹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로 이거 하면서 네이버 웹툰에 무도 팬들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그럼 다른 것도 몇 개 봤을 수도 있잖아요. 이 작가들의 이러면서. 팬이 되어서 그 작가 걸 찾아봤을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웹툰의 매력을 이제 조금씩 알리고 이런 것들도 있을 테니까 저는 전체적으로는 좋은 기획이었고 거의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최선에 가까운 결과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면서 저는 좀 특히 광희는 너무 열심히 한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야. 그림 되게 열심히 그렸더라고요. 거의 다 그렸던데 자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보니까 왠지 되게 나름 무도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감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하나 느낀 점이 작가들이 그림을 잘 그리기 잘 그리는구나. 내가 완자 작가를 저희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것도 좀 나름대로 정리된 최고의, 그림체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일반인이랑은 어쨌든 당연히 프로 작가니까 잘해야 되는 게 맞지만 클래스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럼요. 진짜 잘 그린 윤태호 작가랑 광희 그거 할 때 윤태호 작가가 이런 식으로 그림 좀 연습해봐라 하면서 자기 스케치북 막 보여주잖아요. 네. 그거 보고 막 진짜 잘 그릴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최근에 영화관에서 많이 나오는 CF 중에 그 SK 이노베이션이랑 김정기 화백이랑 같이 한 게 있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커다란 긴 캔버스에 막 펜으로 그림을 막 그냥 그리는데 엄청 잘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게 세계 지도였다 이런 CF도 나오는데 진짜 잘 그린다 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그런 거가 있거든요. 약간 금손이라고 부르잖아요. 진짜로 금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의 그림을 보는 것에 매우 감사해야 하지 않나 이런 깨달음도 조금 주는 그런 거였고 웹툰계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좋은 맞아요. 영향을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무한도전이 영향력이 맞아요. 안 보는 엄청 사람한테도 크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웹툰계에서는 진짜 좀 반길만한 거였고 그들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게 저 대충 한 티가 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되게 좀 고마워해야 되는 웹툰 팬으로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다만 좀 더 좀 재밌었으면서 좋지 않을까. 아마도 무도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또 그쵸. 네, 그런 것도 있겠죠. 저는 생활의 참견 보는데 네이버 월요일이랑 금요일 언젠가? 아무튼 네. 보는데 생활의 참견에 그 무도 나가고 887화였는데 그 제목이 나도 유명인인데 김양수 작가가 최근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무도 왜 안 나오셨어요? 못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그게 궁금하다. 근데 그게 너무 슬픈 게 그 화가 팬사인회 갔는데 이렇게 뒤돌아 서 있으면 기에 오는 거예요. 팬이 자기가 사인 받고 싶은. 네. 근데 돌았는데 한 명도 없었다. 아. 이런 소재는 원치 않는다. 약간 이런 유의 걸로 차 있는 화여서 무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왜 무도 안 나오셨냐? 이래서 그걸 왜 자기한테 묻냐? 이런. 좀 예의가 없는데요, 그거 물어본 사람이? 그냥 마음속으로 슬퍼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뭘 물어봐, 그거를. 내가 안 나간다고 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냥 약간, 뭐랄까, 아무튼 일반인들에게는 웹툰을 잘 안 보시는 분들도 무도 보고 이제 웹툰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분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웹툰 작가가 얼마나 많고, 웹툰 판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가 감이 안 오니까, 웹툰 작가다 이러면 왜 무도 안 났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네. 슬프다.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거는, 네. 재미있었던 거라기보다 제일 뭐 좋아하는? 뭐 이런 거는 어떤 화예요? 저는 뭐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노력을 따지자면 저는 광희가 그냥 거의 가장 돋보이지 않았나 싶기는 했었고, 그리고 어떤 내용상의 전개 같은 거나 뭐 기타 등등을 봤을 때는 양세형 이말년이랑 정준하 가스파드? 이쪽에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싶었어요. 양세형 이말년은 확실히 그 앞에 되게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끝난 네. 걸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합리화를 재미있게 잘 한 것 같고, 그 하하 키 키우기 프로젝트가 사실 몰카였다, 뭐 이런 거. 뭐 키 키운다고 황산 줄 알았는데 멸치가루였다. 정수기 먹는데 콩나물 우린물이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가스파드랑 정준하는 얘기도 잘 얘기를 이은 거기도 이은 건데 다음 사람이 하기 너무 편안하게 주지 맞아요. 않았나. 그거에서 정말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릴레이2는 아무래도 자기 뒤에 또 그릴 사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려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 장치, 통을 열어보는 그런 장치가 좀 돋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팀한테 점수를 많이 주고 싶었어요. 저도 같은 이유로 양세형, 이말년 그 콤비의 네. 그 부분이 제일 좋았거든요. 좀 앞부분이, 뭐 저는 사실 하하 씨가 자기 위주로 그려도 상관이 없고, 뭐 어떻게 그려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자기 키 키우기였든 뭐였든 간에, 뭐 그거는 전혀 욕먹을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하하의 주인공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이끌어갔다는 점에서 되게 창의적이고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양세형하고 이말년이, 양세형이 요새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기도 하고, 맞아요. 이말년은 워낙 재미있고, 그러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림의 어떤 격차에 있어서도 그나마 가장 좁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그 이말년 디스를 한 느낌인데, 근데 이말년도 사실 그림 되게 잘 그리잖아요. 그쵸. 근데 양세형 그림이 그렇게 막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좀
센스 있게 잘 한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눈에 확 띄기는 하지만 근데 그 약간 전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 무도가 격년으로 가요제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걔네들이 실력이 맨날 엄청 쑥쑥 늘잖아요. 노래 실력이. 유재석이 노래를 되게 잘해진 거예요. 옛날에 못했던 것 같은데 왜 그때 이적이랑 같이 했을 때 그 느린 처진 달팽이. 네, 처진 달팽이에서 그 발라드 노래 같이 했었잖아요. 말하는 대로. 그거 할 때 유재석이 처음에 이제 노래를 도입부에서 부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와, 유재석도 진짜 이제 노래 좀 한다 이랬는데 이적이 나오는 순간 그래, 이게 클래스의 차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이번에도 이제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말년이 양세형 그림의 어떤 것들을 굉장히 잘 커버한 것 같다. 뭔가 마치 일부러 못 그린 것처럼 잘 커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더빙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더빙이, 그러니까 더빙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라 그게 한테 웃겨요. 김태호 PD가 연기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는 무한도전 방송을 사실 막 챙겨보는 건 아니어서 몇 개 못 봤어요, 더빙하는 건. 근데 김태호 그 가스파드 그 화랑 두 개 봤는데, 더빙하는 거? 근데 가스파드화에서 구박받지 않았나? 김태호? 아닌가? 어디서 정확히 구박받았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김태호가 잘 못해갖고 구박받는? 네. 그거를 보긴 봤었어요. 근데 너무 사이좋게 더빙해서 다들 보기 좋더라고요. 정성이었죠. 더빙까지 하고. 바쁜데. 그리고 박명수가 디제잉 하다가 벼락 맞았는데, 네.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이었는데, 박명수만 진짜였잖아요. 네. 그게 좀 뭐랄까, 좀 짠하죠. 네. 짠내 나는.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에 했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 작가를 추천한다면? 김양수? 아니, 김영수. 같이 그림 못 그려. 누가 있을까? 누구 있을까요? 같이 했으면 좋았을 작가? 김규삼 정도? 조석이랑? 하일권. 하일권도 좋다. 네. 의외로 이제 지금 좀 기안84 이말년 가스파드가 다 좀 병맛 코드에 좀 이러니까 약간 하일권은 좀 감성이 말랑말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지금 병맛마다 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건 그런데 아무튼 뭔가 그런 코드 그리고 그림체가 워낙 수려하다 보니 어땠을까 궁금은 해요. 저 좀 방송에서 봐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런 것도 있죠. 좀 조석 작가나 김규삼 작가는 왠지 많이 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방송에 딱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본 것 같은 기분? 조석은 좀 방송 많이 탔죠. 하일권 작가랑 허우파역 작가도 나왔으면 재밌지 않았을까? 근데 방송에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긴 하네요. 약간 혁오랑 비슷할 것 같은 느낌? 허우파역은? 약간 말 많을 것 같지 별로 없을 것 않고 또 작품이랑 또 작가랑은 별개니까 모르겠지만 좀 근데 스토리를 잘 하는 능력이 있는 작가가 들어가는 편이 좋을 테니까 글쎄 다음 웹툰 골드키릿의 작가 어땠을까? 너무나 재밌지 않았을까? 나 천계영 작가. 왜냐면은 천계영 작가라는 거는 그 전에 만화와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작가니까. 맞아요. 오디션 얘기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H.O.T. 뮤비 얘기 같은 것도 하고. 좋았을 텐데. 최첨단 작업 방식도 소개하면서 재밌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무튼 뭐 이게 다시 하지는 않겠지만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기회가 된다면은 다른 작가들도 나오고 웹툰 쪽으로도 이렇게 관심을 더 많이 방송에서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8월의 웹툰 뉴스였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화요일 웹툰 중에서 네이버 다음이 아닌 기타 플랫폼에서 작품을 골라서 하는데 다음 주에는
사건 용사 레진 코믹스 네. 화요 웹툰입니다. 고지라군 작가의 작품인데 네. 되게 수많은 개그 코드들이 들어있는 만화이고 지금 마침 일부가 완결이 돼 있는 됐죠. 상태이고 무료로 볼 수 있는 좀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 네. 지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게. 판타지, 개그 판타지라고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사가 마왕이랑 용이랑 막 잡고 싸우고 막 이런 내용이어가지고 판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좋아할 만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개그 코드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제 취향의 개그 코드는 아니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피식피식 하는 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코드가 잘 맞는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웹툰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레진 네. 코믹스의 사건 용사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